자, 목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인가요? 목요일 맞죠? 목요일. 자, 교재 보시면 핵심 정리 목차로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목차. 자, 암기장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보다는 바로 주요 쟁점으로 갑니다. 핵심 정리 목차를 보면 11개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11개다. 하루에 11개. 오늘 계약 당사자 확정론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만 일단 보면 관습법은 지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가족법과 관련돼서 하나 체크리스트로 올려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02번 신의성실의 원칙 전범이죠. 그리고 태아의 권리능력은 이제 법원행시 가족법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01번이랑 03번 태아의 권리능력 쟁점이 조금 주요 포커스로 올라왔고, 행위능력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까지 마찬가지로 6번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7번도 괜찮은데 8번이 중요하죠. 법인의 계약 책임이랑 불법행위 책임, 법인 부분입니다. 법인 부분. 그 다음에 09번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이건 민사소송법 때문에 중요하고, 주물종물은 물권 때문에 중요합니다. 주물종물. 그리고 법률행위 해석론이랑 계약 당사자 확정, 여기까지가 오늘자 진도라고 했을 때 A급은 지금 관습법, 태아의 권리 능력, 그리고 법인,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에서의 계약 당사자 확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넘어가셔서 우리 첫 번째 주요 쟁점 볼게요. 2페이지 보시면 챕터 01번 법원과 법률 관계죠. 제 2절 부분에 관습법입니다. 관습법. 이제 핵심 정의 01로. 자, 관습법이 이제 중요하게 된 이유가 친족상속법 영역이 같이 있습니다. 친족상속법. 뒤에 체크를 해놨어요. 제사 주제자 관련된 판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관습법의 의의 및 요건, 효력. 자, 이걸 풀었어요. 자, 가번부터 봅니다.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자,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 요건이 들어가죠. 로마자 1번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여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로마자 1번 요 요건이 중요합니다. 헌법 최상위 규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문장 두 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여기까지가 요건이다. 근데 문제는 이 요건이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로마자 2번과 로마자 3번입니다. 요건이 무너지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 안 하게 되겠죠. 로마자 2번.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끊고, 그래서 법원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즉 요건 중에 하나가 날아갔죠. 법적 확신이 날아갔거나, 로마자 3번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요건을 보면 크게 당연히 법적 확신은 핵심적인 요소였던 거고,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해야 되는데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이제는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제 살포시 바로 요 판례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조리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 한 문장만 이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조리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조리가 보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양갈로 4번. 자, 일반적으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자,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한다.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법원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자, 다만 끊고
법원이 확정하는데 법원 자체도 모를 수 있잖아요. 법원 자체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송에 들어오면 당사자들의 변론주의라든지 주장증명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법원이 관습법의 존재 자체에 관한 확신을 얻지 못하였다면 결국 당사자들이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소송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쟁 주체가 어쨌든 이거 지금 현재 관습법으로 운영되고 있거든.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주장증명해서 법원에게 계속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그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자 2번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성문법과의 관계죠. 성문법과의 관계. 고민할 필요 없이 보충적 효력서를 가진다. 자, 문제는 양갈로 나번에 서술되어 있는 가정을의 준칙인데요. 이건 그냥 가볍게 저랑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의미냐면 두 번째 줄에 지금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쵸? 직계비속이 상제가 되고 주상은 장자가 되나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끊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원합치의 판결로 폐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후단 문장을 위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넣어둔 거예요. 원심이 인정하는 관습이 만약 그 당시였죠. 관습법이라는 취지라면 그 관습법은 뭐다? 재정법에 대한 여루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제1조 취지 어긋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충적 성격입니다. 이제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위에 있는 장자, 장손 이거 이제 현재는 깨진 상태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루적 보충적 성격 현재는 폐기된 판례입니다. 장손 판례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사실인 관습과 비교를 해놨으니까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제가 조리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올려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중구성원 자격 나오고요. 2번 보세요. 제4조자 규정식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이제 요 로직 체계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갑 종중에서 남성 한정이었단 말이에요. 종중 구성원들이 남성 한정이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권리 의무도 이분들만 보유를 했겠죠. 이분들만 보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들고 일어나는가? 당연히 여성 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확인을 받아야 돼. 우리도 종원지위를 확인해줘라. 그래서 첫 번째 종원지위를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봐야 되죠. 소송 분쟁에서 종중과 관련돼서는 명문의 규정에 없어요. 순서대로 가봅니다. 법률 없죠. 법률 없어요. 종래 관습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성년 남성 한정. 성년 남성 한정 했는데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해서 과연 이게 현행 법질서에 부합하겠는가? 안 한다라는 겁니다. 남녀 평등에 반하죠. 그럼 관습법 보세요. 효력 상실이에요. 효력 상실이란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만 볼게요. 효력이 상실됐으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적용이 배제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적용이 배제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 관습법은 적용시킬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또 없잖아요. 관습법으로 여성도 그러면 종원이냐라는 관습법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리가 나서야죠. 가겠다. 조리로 지금 보충을 한 겁니다. 아직은 계속해서 조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판례도 계속 조리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이게 관습법까지 가려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진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거는 얼마 안 되죠. 끽해봐야 2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원 확인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요거죠. 이렇게 오는 시스템이에요. 종중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중총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들은
바로 종원 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종원 확인을 못 받고 이걸 제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받고 다시 한번 종중재산에 대해서 분배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 사법시험 기출이었습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 2005년 전원합체 판결이에요. 지금 2024년이니까 아직은 20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로직 순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질문이 이 종중에 속해 있는 여성분들이 종중재산에 대해서 분배 청구를 하기 위한 그 과정이죠. 어떠한 소송들을 제기해야 되고 어떤 법적 근거에 청구 가능성이 있는가? 바로 종원지위 확인 구하고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고 그 다음에 종중재산에 대한 분배 청구를 합니다. 자, 종중구성원 자격 요 판례 한번 볼게요. 음영 부분. 공동선조와 성과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사법시험 기출 쟁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1쟁점 정도 될 수 있거든요. 종중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걸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전에 다시 한번 놓치면 안 되는 것. 앞에서 열심히 공부해 놨어요. 다시 한번 재점검합니다. 자, 사례를 풀 때 당연히 그 판례 사안이 나올 거예요. 그죠? 판례 사안이 나옵니다. 판례 사안이 나오니까 아싸! 이 사안이다 해서 이 사안으로 막바로 들어가지 말고 지금 공부했던 관습법 성립 요건 효력을 간단하게 써주시라는 거예요.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행, 법적 확신, 헌법, 최상위 규범, 전체법 질서, 부합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는 거죠. 그런 내용을 써주시고 그리고 성년 남성 한정 관습법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례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와 봉제사 등 종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생례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법 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례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끊고 그럼 여기까지는 관습법이잖아요. 끊고 자, 그러면 여성도 종원이 된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종중의 이러한 목적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가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이제는 조리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관습법이냐? X. 조리이냐? 그렇다. 그렇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사주자 결정 보이시죠? 별표 2개를 넣어 주시고요. 별표 2개를. 얘는 우리가 관련 조문 하나를 볼 건데요. 옆에 5페이지에 세 번째 줄 보시면 1008조의 3 보이시죠? 1008조의 3. 요산입니다. 자, 분묘 등 재사용 재산과 관련돼서 이분에게 단독 승계권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 귀속의 논의입니다. 분묘에 한해서는 즉 분묘 등 재사용 도구와 관련돼서는 이분에게 단독 승계를 주는 거죠. 이거 상속 특례 규정입니다. 상속 특례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분명히 분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분쟁이 발생한 거죠. 누가 다 가져가냐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제사주자 결정을 딱 해놔야 되는데 종례는 어쨌든 좀 풀렸다 하더라도 남성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일단은 여기부터 가봅니다. 협의. 자, 협의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협의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협의하면. 근데 협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됐던 거지. 협의가 없었을 때도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사주자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변경 판례는.
협의는 그대로 유지예요. 이건 바뀌지 않았어요. 협의는 그대로 유지입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바뀐 거죠.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2번 내용을 볼게요. 이건 이제 출제 유력입니다. 내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1번부터 확인해 봅니다. 자, 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이고요. 그리고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끊고,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끊고, 그러니까 장남 장손도 없고 아들마저 없을 때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힘들었다 이거예요. 망인의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했다. 남성 중심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문제가 있다. 동그라미 2번.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 주재자 결정 방법에 관한 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랬습니다. 조리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또 조리 관련된 거죠. 법적 근거 조리입니다. 조리. 민법 1조죠.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문장.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 남녀 적서 불문하고 최근 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그러니까 직계 비속인 거 인정, 남녀 불문한 거 인정, 연장자인 거 인정할게. 근데 문제됐던 부분은 크게 딴 게 아니라 문제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요 부분. 여기는 문제가 안 되죠. 여기는 문제가 안 돼요. 여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바로 요 부분에서 하나가 더 문제가 됩니다. 서자라고 했을 때는 혼, 외, 자가 되는 거잖아요. 혼외자. 제가 상속의 한 특례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상속의 한 특례 규정. 그 문장을 이제 뒤에서 확인하고 마저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점점점 다음. 민법 제1008조의 3은 재사용 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사용 재산을 유지 보존하고 그 승계에 관한 법률 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 상속 재산과 별도로 자, 특별 승계 규정의 형광펜을 빡 쳐주시면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상속의 특례요. 상속제도 와 관련돼서 상속의 특례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망하시면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이분의 재산들이 진짜 많겠죠. 그럼 이분의 재산을 우리 민법이 좀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이거는 당연히 상속인들끼리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공유법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잖아요. 바로 요 녀석입니다. 1008조의 3 요분이에요. 이거는 상속 승계 규정을 간명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공유법리가 아닌 보세요. 단독 승계입니다. 제사주재자에게 단독 승계 규정이에요. 애초에 뭐가 안 돼요? 공유법리가 작동 안 한다라는 거죠. 그냥 바로 단독 승계인 거야. 그러니까 상속이긴 상속인데 단독 승계를 하는 거죠. 단독 승계를. 항상 저를 예시로 들잖아요. 저는 종래 견해든 변경된 견해든 저는 협의를 했어요. 그쵸? 누님 5분과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누님 5분이고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바로 우리 큰누님입니다. 직계비속 중 최근 친의 연장자잖아요. 직계비속. 배우자도 아니고 직계비속이랍니다. 직계비속. 배우자와 직계비속 중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쵸? 직계비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승계예요. 단독승계.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분들한테는 불리한 거죠. 이게 적고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일반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대략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분묘랑 관련돼서 재사용 도구 뒤에 땅을 봤더니 이게 한 몇십억 몇백억 한단 말이에요. 그럼 승부를 걸어야 된단 말이지. 절대 협의를 안 할 거야. 협의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 이제 마저 보겠습니다. 별도로
특별 승계 규정하고 있고, 자, 이런 취지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제사 주재자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 특정한 1인의 형광 펜이죠. 왜 제가 단독 승계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단독 특정한 1인 형광 펜입니다. 그래서 단독 승계 규정인 거 맞아요. 애초에 1008조의 3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도 그치 1008조의 3을 보면 이거는 특별 승계 규정이고 제사주자에게 단독 승계를 두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1인인 게 맞지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 친의 연장자이며 남녀적서를 불문한 특정 1인을 제사 주재자로 정해야 되고, 특히 공동상속인들이 장래 방법이나 장지 등을 둘러싸고 서로 망인의 유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공동의 제사 주재자를 인정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는 거죠. 갈등을 조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결이 아니라 분쟁 그 상태로 여전히 남겨두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보실게요. 이건 이제 우리가 가족법까지도 같이 공부를 했을 때라야 이해도가 조금 높아지는데, 내년에 이제 가족법 영역에서 진짜 1순위입니다. 이분이랑 요분이죠. 그러니까 적자분들은 문제되지 않아요. 관건은 요분들입니다. 서자분들이요. 혼외자는 아직 상속인이 아니에요. 혼외자는 아직 상속인이 아닙니다. 제사주자 상속인이 단독 승계하는 거예요. 단독 승계. 근데 서자 부분까지 나왔는데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이분이 부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인지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인지 받아서 상속인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요거 하나만 추가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거고, 왜냐하면 피상속인이 부라 그러면 서자분인 혼외자인 부분은 어떻다? 안 됩니다. 홍길동이죠. 애초에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은 인지를 받아야 된다. 근데 피상속인이 모면 상관없습니다. 예, 인지불문이죠. 인지불문 상속인이요. 요 사안은 뭐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문제거리가 생기긴 생겼죠. 부의 경우에는 인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지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인지 받음을 전제로 대원 판례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중 자체가 중요한 건 당연하지만 이제는 조금 눈길을 어디로 돌리자? 자, 이번에 제사주재자의 결정으로 눈길을 조금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페이지 부분 이제 기본기니까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간단하게 보시고, 자, 6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제 두 번째 쟁점 보이시죠?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자, 전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출 체크되는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순수 진짜 2차 주관식에만 포커스를 완전 맞춘다 그러면 포커스는 여기서 승부가 걸리는 겁니다. 파생 원칙이에요. 파생 원칙. 일단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남용은 당연히 법조문에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자, 권리남용과 관련돼서는 여기가 핵심이었어요. 소멸시효, 완성, 남용. 이건 뒤에 있습니다. 이건 뒤에 있고요. 자, 그리고 얘가 가장 중요하죠. 사정 변경의 원칙. 자, 얘가 중요한 이유가 과연 사정 변경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 그러니까 해지권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해지권은 조금 완만하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요. 큰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해지권의 경우에는 개별적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개별적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죠. 개별적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자, 문제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바로 여기입니다. 해제권. 자, 해제권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증여는 가지고 있어요. 증여는 개별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증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자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래
여기는 중요해요. 여기는 중요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포커스 맞출 거고. 자, 그리고 이미 기출된 게 바로 매매입니다. 매매. 자, 그러면 매매에서 어떤 사안이 등장하느냐. 내가 토지를 샀는데 중간에 시가가 상승합니다. 시가가 상승하거나 내가 토지 매매를 했는데 그 활용하게 된, 그 토지를 사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게 달성 불능이 된 거예요. 즉 건축 제한이 걸리는 것들이죠.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땅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사요. 제가 매수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죠. 건물 지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관청에 알아봤을 때는 별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하려고 봤더니 건축 제한이 딱 걸리죠. 자, 그랬을 경우 이분이 해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의 해제 가부. 이분 해제 가부.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이분 입장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수험생분 입장에서는 요즘 땅값이 그닥이네 해서 1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1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잠깐 그래도 이 땅 드디어 처분했다 라고 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중도금까지 딱 받아요. 그리고 나서 술 한잔 걸치고 있다가 뉴스가 빠방 나는 거죠. 갑자기 또 오르기 시작했죠. 10억 원으로 상승을 합니다. 저는 1억 원에 살려고 할 거고 드디어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갑의 해제 가부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물어보는지 차근차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논의될 수가 있겠죠. 자, 을이 해제할 때는 이걸 건들면 되는 거고 갑의 경우에는 얘를 건들면 됩니다. 일단은 명문의 규정에서 인정되고 있는 채무불이행은 없어요. 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살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사정변경 땡겨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요. 시가 상승이라는 게 아닌 상태에서 건축 제한은 순전히 이쪽 사정이란 말이에요. 자, 차근차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제2조 조문 먼저 볼게요.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히 하여야 하고요. 자, 신의 측의 의의는 가로 열고 닫은 부분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추상적 규범이기 때문에 구체화시켜 놓은 것들을 우리는 볼 거고요. 그리고 양갈로 답안에 보충적 규범입니다. 규범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뒤에 재판 규범인 거예요. 재판 규범. 법원 입장에서는 신의 측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일반인에 대한 행위 규범이기도 하다. 특히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가로 열고 닫은 부분 신의 측은 최후의 보충적 항변으로서 권리 저지 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법원은 청구기각 판결에 밑줄 가볍게 하나 또 그어주세요. 청구기각 판결입니다. 법원 판결 물어볼 때 신식 검토를 누락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법원이 직권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신식 좀 문제될 수 있을란가? 마지막에 보론격으로 써주시는 거고 자 로마자 1번 신식의 의능은 제목 큰 것만 봅니다. 1번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거죠. 원래 법에 지켜진 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구체적 타당성 실현 기능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2번입니다. 권리 의무 내용의 구체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권리와 의무의 내용 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보충 기능의 형광펜을 빡 하셔야 돼요. 보충 기능이잖아요. 보충 기능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현재 존재하는 법률, 현재 존재하는 명문에 저촉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대법원이 채택한 법리는 우리는 주된 의무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계약의 당사자에게 본래급부 의무 외에 인정되는 부수 의무를 도출시키겠다. 뒤에 설명 의무, 고지 의무, 안전배려 의무, 보호 의무, 그리고 손해경감 조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손해경감 조치 의무가 구체화된 게 우린 뒤에서 볼 건데 과실상계가 있잖아요. 그죠? 과실상계가.
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의 일방당 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상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사정 등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유지된다고 했으며, 자, 밑에 핵심 판례가 작년 법무사 기출이었던 겁니다. 작년 법무사 기출. 자, 의명분 볼게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 안전에 대한 보호물을 지는지 여부.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요즘 최근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용관계죠.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어떤 행위를 저질렀다? 자, 불법행위. 지금 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얘는 당연히 얘한테 사용자 책임 추궁할 거예요. 756조 사용자 책임 추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묻는 게 아니라, 이거 묻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이분이 다치셨어요. 이제 을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고용관계 과정에서.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냐예요. 천천히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거. 지금 그럼 이분의 잘못이 나와야 되잖아요. 갑의 귀책이란 게 나와야 되죠. 갑의 귀책.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라고 할 때에는 민법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검토해 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390조 있어요. 이건 계약관계가 있는 거죠. 보세요. 고용 나오죠. 고용관계에서 갑의 위반이 있다 그러면 계약상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그리고 얘가 당연히 나오죠. 750조 불법행위. 그럼 보호물을 뽑아내면 되지. 사용자가 과연 위법한 행위를 했는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가, 제대로 어떤 안전조치를 안 해줬는가, 그럼 뽑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그럼 조문 지금 세 가지를 뽑았잖아요. 얘네들은 무조건 뽑아내야 되는 거고, 자, 얘 535조 법전 한번 천천히 펼쳐보셔서, 자, 535조를 한번 보세요. 활용도가 분명 있습니다. 기출이 1장점 정도 됐어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전 단계요. 사안에서 얘는 문제되지 않죠. 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통 요소는 어쨌든 갑의 귀책이란 게 필요하다. 갑의 귀책이란 게 필요하다. 위법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위법 개념을 간단하게 보면 전체 법질서 위반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전체 법질서 위반. 그럼 전체 법질서의 위반이란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갑이 해야 될 걸 안 하면 그것도 위반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했다. 요것도 당연히 위법한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강의를 안 해요. 위법한 거예요. 그러면 학원 측 입장에서는 저한테 고용계약, 근로계약, 강의전속계약에 따른 체불, 그리고 불법행위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는 겁니다. 마지막엔 이런 말이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천천히 한번 보세요. 사례 시스템. 근거 찾을 때 가장 어려워요. 근거 찾기 싸움. 요즘 트렌드입니다.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내주세요. 근거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배점이 그리고 큽니다. 법원행시는. 이제 150점이죠. 자, 승부수 띄우셔야 돼요. 승부수. 요런 표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청구권 경합. 청구권 경합. 자, 천천히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자 신식상 부수적 의무 형광펜입니다. 요 법적 근거를 어디서 뽑았어요? 민법이죠. 신의 측에서 뽑았습니다. 신식상 부수적 의무 형광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보호 의무 형광펜입니다. 이 의무를 뽑아내시고 자 이제 뒤에 보세요.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 나왔죠? 배상할 책임 형광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를 다 체크리스트로 올려주세요. 390조 또는 750조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390, 750 둘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390으로 들어와도 되고 750으로 들어와도 돼요. 청구권 경합입니다. 청구권 경합. 청구권 경합. 자, 근데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답안을 쓸 때요. 당연히 이런 거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 보는 판례는 얘예요. 750조 판례를 더 많이 봐요. 750조 판례를.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답안을 쓸 때 얘도 문제되고 왜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도 문제되고 얘도 문제됩니다. 당연히 다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실제 판례는 750조 판례 사안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고민 안 하셔도 되죠. 우리 중국집 가면 짜장 먹을 수 있고 짬뽕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시켜요? 짬뽕 시키죠. 아닙니까? 짜장도 시킵니까? 짬뽕을 할게요. 짬뽕 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방장님께서 사장님께서 짜장도 줘요? 짬뽕만 줘요? 짬뽕만 주죠. 그게 민사소송법상 뭐다? 처분권주의인 거예요. 750조로 들어와서 법원은 이것만 판단했을 뿐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민법에서의 근거를 묻는 것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는 민사소송법에서 그래서 750조만 판단하는 건 차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법적 근거를 찾는 거예요. 법적 근거를.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인 거고 그래서 제가 사례 강의 때는 제가 이걸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거 가지고 원고가 청구를 하는데 법원에 판결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딱 이거부터 찍고 갔죠. 어떤 청구했는지 볼까요? 그러면 이것만 판결 내리면 된단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다시 민법으로 돌아와서는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조문 찾기에 항상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저 뒷문장 읽어볼게요. 자, 있다. 다음 문장. 이러한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보세요. 인정하기 위하여는 무턱대고 또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명문의 규정에 없는 계약상 없는 의무를 뽑아냈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쵸? 사용자한테 불리한 겁니다.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추가 밑줄 들어갑니다.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 밑줄. 당연한 얘기죠. 업무 관련성을 당연히 떼야죠. 열심히 작업하다가 다치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 밑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잘 한번 참고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위험한 장소에서 일을 하실 때에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죠. 뉴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 그래서 얘는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그럼 읽어볼게요.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밑에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자, 그리고 로마자 3번의 신의칙의 한계에서 1번 강행법규와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1차 시스템인 거죠.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한다. 복습하실 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구체적 판례도 우리가 뒤에서 계속 봅니다. 가번의 미성년자 뒤에서 다시 볼 거고요. 그리고 양갈로 나번은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에서 보게 될 거고 자 이제 박스 2번 신의칙의 파생 원칙으로서 로마자 1번입니다. 기출빈도가 지금껏 가장 높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정 변경의 원칙과 관련돼서 어떤 걸 뽑아내려고 한다? 해지권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요쪽입니다. 일시 단기로 끝나버리는 해제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자, 사정변경 원칙 의 근거 봅니다. 가번 이는 법률행위 성립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1차적으로 행위 효과를 신인측에 맞도록 적절한 수정을 요구하거나 2차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하며 양갈로 나번 제가 이걸 지금 설명드렸던 거예요.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다. 임대차 그리고 밑에 증여입니다. 557조 증여자의 재산 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의 완전 특수 해제죠. 그러니까 특별 해제 규정을 두는 건 가능한데 뒤에 보시면 일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하해서 우리는 어떻다? 사정 변경으로 과연 계약 해제권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자, 적용 요건 가봅니다. 가번. 자, 기출되었던 사안이죠. 판례는 엄격 요건 하에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계약 성립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어야 된다.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에 밑줄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책임 없는 사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이 그쵸 둘 다 책임이 없어야 됩니다. 뒤에서 공부할 거지만 이거는 채무불이행 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채무불이행 해제 요건도 없을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어야 되며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요거 추가 밑줄 할게요.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밑줄입니다. 목적 달성 불능이에요. 목적 달성 불능. 목적 달성 불능. 그러니까 요 말을 그대로 우리 여기에 대입해 볼게요. 토지 매매 계약의 목적은 다시 토지 매매 계약의 목적은 재산권 넘겨주고요. 재산권 넘겨주고요. 대금 받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달성 가능하잖아요. 시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돈 줄 수 있고 물건 줄 수 있죠. 건축 제한됐다 하더라도 토지 주고 돈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순 뭐에 불과하냐. 판례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목적이 아니라 단순 동기입니다. 동기. 얘들 단순 동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동기 차고 취소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차고 취소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해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뒤에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에 형광펜을 빡 그어주시고요.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 이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외예요. 예외.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 인정. 그리고 나서 양가로 4번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요걸 쓸 수 있어야 되죠. 답안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란 자, 다시 양글로 4번.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경제 상황 등의 변동이잖아요. 경제 상황 등의 변동. 이런 건 언제든지 가변적이잖아요. 부동산 정책. 그쵸? 경제 상황 변동, 시가 변동 이런 건 언제든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위의 요건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서 자 3번 판례 검토 가볼게요. 양걸 1번 이건 복습하실 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1차 용이었죠. 보증계약. 자 근데 양갈로 2번 자 일시적 계약 자 확인해 봅니다. 일회적인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적용을 더욱 신중히 한다. 판례도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럼 이제 최종 결론 나왔잖아요. 안 되죠. 사정 변경이 해제가 안 됩니다. 사정 변경 해제가 안 돼요. 그래서 출제자는 이것만으로는 답안을 쓰게 하는 건 조금 그렇다. 우리 더 찾아보자. 이제 가봅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보시는 거예요. 자, 요런 사안에서 계약의 실효 방안이죠. 법률행위 실효 방안.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법률행위라든지 계약이라는 단어를 써서 실효 방안이라고 할 때에는 항상 민법에서 좀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무효 사유가 있는가, 취소 사유가 있는가, 그리고 해제 사유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민법에 좀 특수한 거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좀 특수한 것. 철회라고 하는 것도 있죠. 철회. 나 지금 내가 한 말 취소할게. 내가 한 말 지금 철회할게. 철회도 있습니다. 철회 규정. 이건 유언유증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계약의 철회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강의 요 수강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효력 발생이에요. 나 분명히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몇 주 전에 강의 수강 신청 계획 했는데요. 그래도 계약 체결이에요. 효력 발생이에요. 다만 그 시기가 뒤로 늦춰질 뿐이죠. 늦춰질 뿐입니다. 근데 얘는요, 효력 발생 전에만 할 수 있는 거죠. 즉, 생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찾아내주시는 건데,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기에 109, 110. 자, 조문 한 번만 또 보세요. 차고 사기라고 써드리는 것보다 109조, 110조를 직접 보시는 게 맞아요. 109조, 110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대입하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사안에서 사기 기망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탈락시키는데, 자, 봅니다. 만약에 법률행위 내용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법률행위 내용이냐 이거죠. 법률행위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기가 갈리는 겁니다. 아까 알려드렸던 것 얘예요. 법률행위 내용 이꼬르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계약 목적 달성 불능 이런 말이랑 매칭이 되는 거죠. 매칭. 법률행위란 뭐다? 당사자가 어떤 목적하에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의사표시. 근데 지금 건축 제한이라든지 이런 건 그래서 VS가 걸리는 거죠. 그럼 목적은 아닌데 어쨌든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라든지 연유가 있을 것 아니냐. 목적이란 말보다 그건 우리는 동기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항상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에 계속 또 챙겨두세요.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크게 물어보는 것 계약의 실효 방안, 짧게 물어보는 것 취소할 수 있는가, 해제할 수 있는가.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채무불이행 해제 끊고 그리고 쪽 있습니다. 사정 변경 해제. 딱 이렇게 두 가지 쓰시면 되는 거죠. 이제 채무불이행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나는 신나게 사정 변경 해제를 쓰시겠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항상 높은 부분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 권리 실효의 원칙입니다. 의미 요건 가볍게 볼게요. 가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나번. 그렇기 때문에 실효기간이라고 하는 상당히 추상적 개념을 썼죠. 당최 얼마 동안 행사를 하지 않아야 권리가 실효되는데, 그래서 뒤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 밑줄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추상적 법규범위니까 항상 법원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1년, 10년, 20년 그렇게 속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년이어도 실효되는 경우도 있고요. 10년이어도 실효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뒤에 보시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건 이런 의미고요. 특히 물건의 경우에는 애초에 행사기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완만하게 해석론을 내어놓을 겁니다. 그렇다면 2번의 효력 및 범위의 양걸로 1번 권리 행사가 부정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양갈로 2번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두 번째 줄이죠. 항소권의 형광펜을 빡 하시고요. 항소권. 이건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항소권도 적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뒤에 판례는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고 자 넘겨보시면요. 자 박스 보이시죠? 별표 2개를 넣어주시고 해제권 음영 부분의 형광펜을 빡 하시는 거예요. 해제권. 해제는 항상 중요합니다. 해제권을 취득했는데 자, 요 사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 사안으로. 건축 제한이 아니라 이제 진짜 순수하게 규칙 사유로 가봅시다. 잔금 미지급이에요. 잔금 미지급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544조 이행지체 해제권입니다. 자, 또 조문 보셔야 돼요. 544조. 544조. 자, 이행지체 해제권이죠. 544조가. 자, 그럼 보세요. 이행지체 해제권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보세요. 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형성권은 행사해야지. 내가 지금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행사 안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계약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 시점과 행사 시점에 텀이 있을 수 있어요. 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또 명문 규정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막 약관에서 일주일 안에 환불 가능합니다. 막 이런 건 당연히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거고. 근데 그 외에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해제권이라고 하는 건 제척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척 기간. 형성권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 냅니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단 말이지. 해제권이라고 하는 건 제척기간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 내 행사할 수 있는데 야, 그 10년 동안 방치하는 건 이건 어떤 의미예요? 계약을 유지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계약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신분행위에서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잘못을 알면서도 같이 살아요. 용서인지 용서. 따라서 여기도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서 행사한 거죠.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1년 4개월은. 교수님이 이거 1년 4개월이에요. 1년 4개월. 그래서 1년 3개월, 1년 2개월로 내면 건들지 마시고 1년 4개월입니다. 자, 판례 천천히 읽어보세요. 1년 4개월이나 지나서 행사했다고? 해제권을. 자, 천천히 읽어보시고 다시 이제 칠판으로 오시면 그러니까 행사 저지항변인 거예요. 행사 저지항변. 하지마. 못해.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로 획득한 취득한 해제권은 행사가 막혔으니까 그러면 다음 문장 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해제권을 또 발생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행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해제권이 발생되는데 1년 4개월 만에 행사했으니까 여기 있던 해제권은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해제권을 다시 취득하시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후단 문장을. 두 번째 줄이야. 또 매매대금 자체는 거의 전부가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그 후 새삼스럽게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제 와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 형언펜 들어갑니다. 다시 이행 제공을 하면서 최고를 하여야 한다. 다시 이행 제공을 하면서 최고를 하여야 한다. 다시 이행 제공을 하면서 최고를 해야 한다. 어떤 의미다? 다시 544조 해제권 취득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양으로 4번에 적용 부정은 인지청구권 복습하실 때 보시고요. 자, 다음에 로마자 3번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과도 관련돼서 복습하실 때 한번 이 부분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가번 나번 이제 1차 용인 거죠.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11페이지의 박스 3번 부분 권리남용 금지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